오늘 저희와 함께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제목이 비트코인 달러 패권과 트럼프의 반격입니다. 아,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둘러싼 연준, 또 블랙록,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어떤 숨겨진 힘겨루기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달러 패권 문제까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분석 자료가 던지는 주장들, 그리고 그 근거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거겠네요. 네, 단순히 요약하기보다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지금 금융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주는지,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 이면의 통찰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분석이 처음부터 질문이 좀 도발적이에요.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은 왜 비트코인을 직접 안 살까 하는 거예요.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 네, 왜 굳이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 형태로만 간접적으로 관여하려 할까? 이거죠. 아, 그냥 뭐 규제 때문이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글쎄요, 이 분석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달거라는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어떤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묻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시작점이자 뭐랄까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요약하자면 이제 보내주신 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어떤 정치 세력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기존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좀 균열을 내려고 하고, 아, 도전한다. 네, 반대로 연준이나 블랙록 같은 소위 금융 기득권 세력은 ETF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려 한다. 이런 대립 구도를 그리고 있어요. 와, 진짜 무슨 영화 설정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전선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죠. 네, 첫 번째로 드는 게 역사적인 맥락이네요. 역사적 맥락이요? 네, 중앙은행들이 자기 나라 통화의 어떤 지배력, 이걸 유지하려는 의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강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금이랑 달러 연동을 끊었던 닉슨 쇼크라던가 그 전에 근본이제 폐지 같은 사건들, 이런 걸 증거로 제시하고요.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범죄 자금 몰수 같은 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꽤 많이 가지고 있대요. 한 20만 개 정도? 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요? 몰수자산 형태로? 네, 그건 알려진 사실인데 이 글 분석에 따르면 정작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공식 자산 목록에는 이 비트코인이 없다는 거예요. 연준 대차대조표에 없다.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쵸?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유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바로 그 부분이죠. 이 분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연준이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이다 이렇게 딱 인정하는 순간 네. 그건 달러 말고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이 있다는 걸 중앙은행 스스로 공인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아, 달러의 절대적인 지위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보유하는 대신에 ETF라는 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입니다. 오,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 분석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외면할 수는 없고 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기존 질서의 근간인 달러를 흔들 수도 없는 어떤 딜레마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 아니냐는 거죠. 아,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관리함으로써 시장 영향력을 조절하려 한다. 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굉장히 정교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럼 학계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 글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을 소개하는데요. 네, 뭐라고 하죠?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막 돈을 풀거나 조이거나 해야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루기 힘든 자산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아, 통화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네, 그건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행동 경제학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희소성이 아주 강하고 앞으로 가치가 엄청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큰 자산은 만약 그게 기존 권력의 통제 밖에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심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대를 흡수하면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 있다.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움직임을 단순히 비트코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ETF나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같은 제도권 안으로 이걸 끌어들여서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해석하는 거죠.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려는 전략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네요. 이런 움직임이 정말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이 분석의 주장처럼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을 지키려고 비트코인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걸까요? 이 글의 논조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분석이 또 흥미로운 비교 사례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비교 사례요? 네. 첫 번째는 시간을 엄청 거슬러 올라가요. 고대 로마 제국 이야기입니다. 고대 로마요. 비트코인이란 무슨 상관이죠? 로마 제국도 금화나 은화 같은 실물 화폐 자체를 막 완벽하게 통제했다기보다는 세금 진수 시스템을 통해서 화폐의 유통이나 가치를 간접적으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아, 화폐 자체보다는 그 화폐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장악했다. 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요. 흥미롭네요. 두 번째 사례는 뭔가요? 두 번째는 훨씬 더 현대적이고 직접적인 비교 대상인데요. 바로 금 ETF입니다. 아, 금 ETF. 네, 그건 잘 알죠. 금 ETF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무거운 금괴를 직접 보관할 필요 없이 증권 형태로 훨씬 편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거래가 훨씬 쉬워졌죠. 그런데 이 글은 금 ETF 거래량이 실제 금 거래량을 훨씬 넘어서면서 결과적으로 금 심을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해요. 아, 그러니까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실물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으로 분산시켰다. 이런 해석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실물 금 가격의 급등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고대 로마의 세금 시스템이랑 현대 금 ETF라 꽤 다른 사례 같은데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는 거군요. 네, 이 분석이 말하려는 건 명확해 보여요. ETF 같은 금융도구는 특정 자산이 가진 어떤 폭발적인 잠재력 혹은 기존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관리 가능한 영역 안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안전밸브나 완충장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최종적인 주장은 연준이나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군요. 네, 겉으로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비트코인의 급격한 부상을 통제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숨어 있다. 즉, 비트코인 가치 상승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다시 말해 달러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상승은 억제하려 한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거시금융의 현실일지 아니면 조금 과한 해석일지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고요. 그렇죠. 한편 이 분석은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시각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가상의 인물 A씨 이야기가 나오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했던 고액의 비트코인 만찬에 큰 기대를 하고 참석했는데 네, 돈도 많이 냈다고 하죠. 근데 막상 그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니까 기대했던 가격 급등은 없고
오히려 상승세가 주춤하는 걸 보면서 혼란과 실망을 느꼈다는 내용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큰 변화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좀 다르게 흘러가니까요. 그렇죠. A씨의 사례가 어쩌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뭔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현실은 거대 기관들이 주도하는 제도권 편입으로 가고 이게 오히려 가격 상승을 막는 것처럼 보이니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분석에 인용된 가상 댓글처럼 결국 모든 건 거대 자본의 손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무력감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분석이 거기서 멈추진 않더라고요. 아, 어떤 반론이나 위안을 제시하나요? 네. 이런 거대한 흐름과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전략을 세우면 개인 투자자도 결코 무력하지만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서핑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런 비유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A씨 이야기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이런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글은 더 나아가서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생각을 더 확정시키는데요. 아, 어떤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만약 비트코인 ETF가 진짜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새로운 족쇄라면 우린 뭘 믿어야 하나? 또 트럼프 구상이 만약 성공하면 진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을까?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운 건 연준이 왜 그 많은 몰수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뭐 이런 반응들도 소개하고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의 최종 운명은 뭘까요? 규제에서 벗어난 진짜 탈중앙화 자산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의 관리 감독 아래 들어가는 또 다른 증권 형태가 될까요? 양극단의 미래 중 어디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시는지 뭐 누구도 명확한 답은 없겠죠?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제시하는 통제하려는 힘과 도전하려는 힘 사이에 어떤 끊임없는 긴장 관계라는 틀, 이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꽤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든 뉴스나 사건들을 이 구도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분석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비유죠? 바로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아, 바벨탑이요.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다가 신의 노여움을 싸서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졌다는. 네, 바로 그 이야기죠. 이 글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현재의 비트코인 상황에 빗대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인가요? 비트코인이라는 어쩌면 인류가 처음 만들어낸 국경 없는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 이 새로운 힘이 과연 철옹성처럼 보이는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탑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바벨탑처럼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 시도가 좌절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될 운명일까? 네,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비유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 달러 패권과 트럼프의 반격이라는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연준, 블랙록, 트럼프 간의 복잡 미묘한 역학관계, 그리고 이게 달러 패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하나의 도발적인 시각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연준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추론부터 시작해서 ETF의 전략적 의미, 역사적 비교, 경제 및 행동 경제학적 분석,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심리 반응까지 정말 다각도에서 접근했죠. 맞아요. 이 분석의 핵심 문제 제기는 결국 연준과 블랙록 등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ETF 전략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달러라는 기존 금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통제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고요.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뭐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죠. 그럼요. 세상을 보는 여러 렌즈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석이 제시하는 논리나 근거들의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또 다른 정보들과 교차 검증하면서 자신만의 판단력을 기르는 과정 그 자체겠죠. 네. 이 분석을 그냥 읽거나 혹은 배척하기보다는 생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악은 무력감과 좌절 속에서 자라난다는 구절이었어요. 아, 의미심장하네요. 어쩌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그 무력감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여러분께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좀 꿰뚫어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거나 스스로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확장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 분석은 주로 미국 내부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연준, 블랙록, 트럼프와 달러 패권 관계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요, 미국이 아닌 다른 글로벌 거대 경제 주체, 예를 들어 특정 국가나 초국가적 기관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대량 매집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논의한 이 미국 중심의 구도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재편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달러 패권에 대한 진짜 도전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부에서 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판을 뒤흔드는 변수는 언제나 예상 밖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